당시 이제 프로이센군 상태를 보면은 뭐 혹자는 곰팡이가 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곰팡이 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석이 됐다. 혹은 뭐 박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불과 정도로 20년 만에. 뭔가 정말 크게 문제가 있었다. 근데 예전의 이게, 장점이 다 사라지고. 네, 근데 이게 프로이센 군만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적인 프랑스 군대가 너무나 많이 변혁했고 변했기 때문에 프로이센 군이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이센 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형대형 사선 전술, 사선대형을 그대로 썼어요. 네. 근데 무기는 1754년 소총 모델 그대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프랑스군은 너무나 변했어요. 선형대형에 더해서 산계대형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군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행군 속도 옛날에는 가장 빠른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였어요. 지금은 프랑스 군대입니다. 하루에 20마일을 가요. 근데 프로이센 군은 하루에 한 10마일에서 12마일이 고작입니다. 정도. 거의 2배가 빨라졌던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군은 조직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보병과 포병과 기병이 함께 싸우는 사단급 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 병참이나 군수까지 다 함께 들어오는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분단 편제까지 동원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프로이센은 여전히 여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체제인 겁니다. 변함이 없군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데 비해서 프로이센군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됐고요. 또한 프로이센군이 뭐 부분적으로 징병제를 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당시를 보면은 자국민 충원이 안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지금 외국인 용병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군은 국민군대로 바뀌었잖아요. 스스로 나는 자발적으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 바뀐 거예요.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윗선입니다.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들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다 노쇠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젊고 정열적이에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최고 사령관이 지금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71세입니다. 그 다음에 왕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모총장 역할이죠. 수석 고문인데 몰렌도르프 장군 같은 경우는 80세예요. 8살.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나이면 평균 수명이 한 5, 60대도 안 됐을 테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0살이라고 보시죠. 120달 정도. 17만 가까이를 자랑하는 프로이센 군에 장군이 142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77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늙어서 경력이나 체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들 성향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특히 프랑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1 게런드 소총을 아시는 분이 지금 현대식 제식무기를 사용하는 군대에 와서 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전부터 소수파 장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저렇게 변하고 있고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개혁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 의견이 먹히질 않았거든요. 귀족 중심의 장교단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 이때부터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노령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철밥통이 정도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국왕이 귀족들한테 너네 군인 되면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 뭐 장교로 있으면서 대대손손 살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군요. 거의 그런 식이 되고 그러면 또 이분들이 예전에 이미 프리드리 대왕이랑 싸웠던 경험했잖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야 니들이 전쟁을 알아.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한 따까리 했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젊은 장교들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지? 라떼. 너희들 아버지 데리고 싸웠다 뭐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출병 전에 왕이 직접 이야기해요. 야, 프랑스는 군단 체제까지 있다는데 우리 여단 갖고 되겠어? 사단급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행군하던 과정 중에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야, 그 정도로 이거 하니까 불편하고 안 되겠다. 네, 보수적이라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프리드리 대왕 시절에 배운 거. 공세적인 자세. 공세지향적. 이거예요, 문제는. 자, 아까 최 박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전력이 뛰어나는 거 알잖아요, 나폴레옹 군대가. 그러면 러시아도 오고 있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이죠. 프로이센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최대한 거. 지연전을 해야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엘베강을 건너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확 가지도 않고 애매하게. 애매하게. 공세는 그런데 이거예요. 공세나 잘 하든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요. 나폴레옹은 행동을 빨리빨리 하고 있었던 반면에 프로이센은 작전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거죠. 작전 계획을 한 4개 정도 짰어요. 근데 4개가 모두 다 사실 공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토론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 토론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프랑스 군대가 이미 작센을 침공을 해버렸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진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지. 아, 네. 공세적인 계획인데 그 시기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아. 네. 그렇죠. 나폴레옹은 먼저 움직였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을 되게 당황시켰던 부분이 뭐냐면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군이 그래도 좀 약하니까 엘베강을 따라서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를 막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아까 프로이센 군은 어째 막 공세적이어가지고 미리 튀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일단 우리가 절로 가기로 했으니까 군대를 진격시켜라. 근데 여기도 나폴레옹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바로 프랑스의 군단 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군단 편제는 군단 하나당 병력이 뭐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많은 군단들은 한 3만도 돼요. 근데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 떨어져서 행군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행군하다 보니까 보급이나 어때 이런 것이 조금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하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군단이 가다가 적을 만나요? 그러면 최소 하루 이상은 자체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누굴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군단들을 주력을 불러와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군단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분진하다가 협격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20시간 내에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도 불확실하지만 가다가 혹시나 적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는 합쳐서 싸우면 되지.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